희망과학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여러분 여기 오셨으니까 사업의 취지를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번에 사회단체 대표 및 구성원을 대상으로 최신 지식이나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개별적으로는 혁신 역량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자, 여기 여러분 다 같이 박수. 나머지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아름다운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네. 손잡고 가보자 달려보자 저 방향으로 우리들 모여서 말해보자 새 희망을 자, 맞죠? 박수 크게. 빛나는 사랑아 난 너를 사랑해 너의 세상이 볼 수 있게 너라 저 멀리 눈의 속에 갇혀진 너를 못 봐 나는 나 내게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 말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빛나는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지금 어색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긴장되고 떨립니다. 그럼 긴장하지 말라고 좀 박수 한 번만 좀. 사회적 기업,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뭔가 좀 굉장히 거창한 그런 이름 같지만 제가 사회적 기업의 정의를 좀 찾아봤는데 그런 뭐 취약계층이라든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서로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 이름을 알릴 수 있는 함께 또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친친 회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행복하고 삶의 질이 더 높아지려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어떤 분야의 투자, 정책, 제도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까? 예. 그리고 오늘 전라남도 모육유아협회에서 오셨나요? 유아문제라고 그래요. 혹시 어떤 분야에다 가장 많은 정점을 딱 두십니까?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 뭐 이런 데다 더 많은 투자를 하면 될까요? 네. 근데 한 가지 더 그 위에 놓아야 될 게 있습니다. 헌법에도 보장돼 있고 명시돼 있기도 하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많이 투자되어야 될 것은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에 많은 투자가 되면 사회적 기업도 잘 되고 마을 기업도 잘 되고 공동체도 잘 되고 너무나도 사실 이런 표현적으로 너무나도 그냥 너무 쉽게 사업을 해요. 분석하셔야 됩니다. 분석하실 때 나중에 계신 분들이 나중에 분석해서는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도대체 목표는 뭐 때문에 오지? 이거 분석하셔야 돼요. 편차는 왜 오지? 그래서 그냥 자기 지역만 보고 사업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 뭐 다 하시는데 나는 나중에 마을기업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나중에 사회적 기업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남에 또는 남도에 이렇게 시각을 확장시키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나은 사업 모델들이 나올 것이다. 이야기 드립니다. 뭐 쭉 있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어디 가서 보시더고요. 예, 무료로 보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 자료로 좀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사례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해서 제가 담당 선생님하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국내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일본 사례 말씀드릴까요? 홍콩들은 국내 사례 가지고는 안 된다. 이미 국내에서는 탑이다. 그래서 국제적 글로벌 사례를 좀 보여달라. 그래서 글로벌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어떤 거 주실 거예요? 두 개다. 여기 두 개다 하는 순간에 지금 머릿속으로 5만원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대개 5만원을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두 개 다 그러잖아요. 어떤 게 정답일까요? 네? 그냥 간다. 두 개 다 맞습니다. 두 개 다 주셔야 돼요. 두 개 다. 왜 두 개 다 줘야 되죠? 사람의 탐욕 때문에 5만원짜리 먼저 죽고 싶잖아요. 만원짜리 딴 사람이 주워가길 바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두 개 다 주어야 될 이유가 뭐죠? 더 큰 탐욕 아닙니다. 주인을 찾아주는 데는 두 개 다 주어서 다 찾으셔. 주인을 찾아주려는 마음이 없으면 뭐죠? 5만원짜리 먼저 줍니다. 두 개 다 주어서 주인을 찾아줘. 왜 우리가 길바닥에 떨어진 돈을 왜 주어요? 주인 찾아줘요. 혹시나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이 자기가 한번 점검했을 때 우리의 본질을 지금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유전이죠. 그러니까 아마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미국 텍사스 가면은 풍경이 저런가 봐요. 밀밭이 있고 좀 멀리 유전이 있고 저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인플레이션이죠. 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모든 나라들이 이제 고물가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데 뭐 곡물가, 광물, 석유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거를 우려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비가 오고 있죠. 그림 보면 비가 오고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있고 비 온다는 거는 좋은 희망적인 뉴스는 아니죠. 상당히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봐도 상당히 부정적이죠. 마지막 그림이 더 웃긴 게 이게 이제 노란 우비를 입고 있죠. 우비를 입고 있다는 건 비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이
저기 수평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 먹구름이 오고 있죠. 예.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이 보고서 표지에다가 저런 협박성 그림,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이런 그림을 상파로 놓는 거는 제 기억에 거의 없어요. 제가 2001년부터 한 20년 넘게 연구원에 있었지만 저런 식의 어떤 국제기관도 좀 우려를 많이 하는 저런 그림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세계 경제가 좀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관들 특히 IMF 같은 경우가 좀 최근에 너무 겁을 많이 먹은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요거는 좀 설명을 생략드리고 요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그 위기가 나타났던 가장 먼저 위기가 나타났던 거는 지금의 선상에서 보면 코로나가 아니고 사실 미국과 중국의 이제 관세 전쟁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다가 관세를 엄청 매깁니다. 그게 아마 2008년 뭐 중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게 지금 지속적으로 쭉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터진 게 이제 코로나19죠. 2020년 우리나라로 치면 한 2월부터 확진자가 되면서 이게 여태껏 우리나라를 좀 어렵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터진 게 이제 인플레이션 쇼크입니다. 이게 지금 유가가 국제 유가만 보더라도 갑자기 오른 게 최근이 아니고 작년 하반기부터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인플레이션 쇼크가 터졌는데 올해 2월달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까지 터지고 그리고 가장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 경제가 상당히 좀 어려워질 것이라는. 그래서 이 위기가 한 6개 정도의 위기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세계 경제 전망이 좀 부정적이긴 하고 그래서 내년 경제를 전망해 보면 요게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입니다. 요게 보통 뒤에 그림들도 그러는데 보통 이제 성장률, 증가율로 보이는데 이게 떨어지면 이제 뭐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매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매출이 뭐 10%였는데 올해 만약에 1%로 떨어졌다. 상당히 위기인 거죠. 또 예를 들어 올해 매출이 마이너스가 나왔다. 퍼센테이지로. 그럼 상당히 안 좋고. 이 숫자가 밑으로 떨어지면 대부분 나빠진다는 신호고요. 뒤에 그림들도 이제 대부분 이렇습니다. 작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한 6% 정도 나왔는데 올해 3%로 절반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내년에는 2.9%로 더 떨어집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올해보다 내년이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2.9% 정도는 상당히 선방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세계 경제는 내려가는 모습일 거는 분명하고요. 요거는 이제 경기 선행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별로. 그러니까 경기 선행 지수라는 거는 이게 올라가면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이고요. 내려가면 나빠지는 국면인데 선진국들 보면 다 나빠지고 있죠. 선행 지수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개도국도 보면 중국, 브라질 나빠지고 그나마 좀 브릭스 국가 중에 괜찮은 국가 인도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기가 나빠지는 방향. 특히 이제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 나빠지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게 이제 유가인데요. 유가는 지금 보시면 여기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 아마 4월쯤 배럴당 한 20달러, 배럴당 20달러. 우리 이거 원유 가격이죠. 저기 주유소에 가면 리터당 휘발유 1,800원, 경유 1,800원, 1,700원 이러잖아요. 그 단위가 배럴을 기준으로 해서 단위를 잡을 때 배럴이라는 거는 드럼통 아시죠? 예. 그 드럼통 하나를 배럴이라고 합니다. 그 원유 가격을 그렇게 측정을 하는데 이때 배럴당 20달러가 안 됐었어요. 이때 보시면 그죠? 그게 지금 올해 초쯤에 배럴당 한 13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배럴당 80달러대 정도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다행인 거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최근에 우리 고물가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 다른 원자재 가격
수출도 사실 국제유가를 따라갑니다. 근데 다행히 유가가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다. 요거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근데 저기 떨어지는 게 얼마까지 떨어질지는 사실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기관들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EIA라는 국제유가를 전망하는 기관인데 이게 배럴당 이거는 월평균이니까 아까 일간으로는 배럴당 130까지 갔었지만 한 110달러대에서 내년에는 한 90달러대 떨어지긴 하겠지만 지금 가격에서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게 얘네들 생각이고요. 떨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계 경제가 나빠진다. 경제가 나빠진다는 것은 원자재나 원유에 대한 수요가 시장에서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적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가 이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약간 좀 변수입니다. 그게 올해 연말 연초에 그 유럽 지역이 이제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그 가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그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 가격이 올라가면 유가가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푸틴 많거든요. 푸틴이 그 가스 파이프라인에 밸브를 잠가버리면 그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천연가스는 에너지 가격이기 때문에 원유 가격도 다시 한번 폭등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좀 변수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세계 경제가 나빠지는, 그래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그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뭐 외국의 뭐 이코노미스트라든가 이런 그 만평을 제가 이제 시기별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푸틴입니다. 푸틴이 이제 곰을 타고, 러시아를 상징하는 동물이 곰이죠. 러시아에서 공식적으로 곰을 이제 자기네 뭐 어떤 국가의 동물을 지정하지 않았지만, 여기가 밑에 깔려있는 사람이 젤렌스키입니다. 처음에 푸틴은 이제 이 정도로 생각을 했죠. 군대를 밀고 들어가면 젤렌스키가 거기에 질려서 항복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덫인 거죠. 이게 크레물린 궁이고 푸틴인데 역시 우크라이나라는 빙판으로 들어갔는데 저 빙판이